정상화되는 코인판, 이 말을 들었을 때 코인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이거보다는 좀 코인판에 좀 로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아무 코인만 사도 막 오르는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은 좀 돈이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이제 200명 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 코인판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뭐 기업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헤지펀드도 있겠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ETF, 이 출시하는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 기업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거래했었던 벤처 캐피탈, 어떤 헤지 펀드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거든요. 왜냐면 리테일의 자금 자체가 메말랐기 때문에 코인을 사실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랑 이제 여러분들만 코인을 사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저기 친구들이 코인을 막 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선별적으로 올랐을 때 누가 샀냐라고 하면 대부분 리퀴드 펀드를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뭐 헤지 펀드들을 뜯어보면요, 벤처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리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2차 시장에서 토큰을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는 아무거나 사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걸 사냐? 매출이 나오는 걸 삽니다. 얼마 정도의 캐시 플로우가 창출되는지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시장으로 변했어요. 즉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거나 이제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코인판이 비정상이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좀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상화되는 코인판이다 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부터 그 다음에 2024년도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벤처 캐피탈은 어느 섹터에 투자를 했을까요? 바로 인프라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레이어 1, 뭐 레이어 2 같은 대표적인 네트워크들의 굉장히 많은 벤처 자금들을 투자를 하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출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번 돈으로 자신들의 이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레이징이 인프라 섹터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60% 이상이 좀 쏠렸습니다. 과하게 말하면 80% 이상이 전부 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앱토스 투자나 뭐 수익, 그 다음에 레이어 2 같은 그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이클 돌아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그런 레이어 1들이나 인프라들이 너무 많아지고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쓰지 않는 유령 체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데 수수료 수익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을 팔아서야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굉장히 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라스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는 많이 받고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끌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받는 밸류에이션과 그 체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이게 블라스트입니다. 블라스트 체인이고, 그 다음에 이 블라스트 체인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창출하는 수익을 비교하면 이제 193배의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더리움 자체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300%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 말 자료다 보니까 지금 이더 가격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00배 정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캐시플로우적으로 봤을 때, 현금 창출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들이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사실 최근에 많은 이제 리서처들이나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만한 인프라는 다 나왔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 차례냐?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시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펀다퍼는 사실 1년에 뭐 조 단위로 사실 매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운영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 10명 뭐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사실 이 마진율 자체도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이번 상승장부터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이 파란색이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 색깔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수익이에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지난 상승장에서는 인프라들이 수익을 잘 버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24년부터 시작된 상승장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인프라보다 어플리케이션이 돈을 잘 버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화면 우측에 보시면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도 지금 이게 더 이제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솔라나의 수익보다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수익이 더 많아지는 국면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은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료 자체는 좀 2024년도 말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현재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뭐냐면 바로 디파이 라마에서 이 온체인에서 발생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수익, 그 다음에 인프라들의 수익이 얼마나 많이 창출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 표를 갖고 와봤어요. 화면 맨 우측에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아마도 6개월 기준으로 아마 소팅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년 동안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수익 창출 능력이 지금도 인프라보다 뛰어날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노란색 박스 쳐 있는 곳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머지는 인프라죠. 그래서 매출 탑 15위 중에서 상위 10개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팬케이크 수업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리퀴드, 그 다음에 라이도, 그 다음에 솔라나에 있는 어떤 덱스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인프라는 사실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직도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인프라보다 레이어 1, 레이어 2 이게 답이 아니라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좀 투자를 해봐도 되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 자체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이제 탑 벤처 캐피탈 뿐만 아니라 리서처들이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한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쏠릴 때가 왔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상승장과 대비해서 왜 이번 시장에는 인프라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어떤 기술이 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맨 좌측에 보이시는 건요. 2021년 이제 시장 때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한 예로는 뭐 유니스왑이나 아니면 뭐 솔라나의 주피터 같은 이런 덱스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수합하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뭐 예치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디파이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는 이 덱스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팀은 돈을 못 벌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래할 때 거기서 수수료를 조금 떼가는 비즈니스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인프라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프라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샌드위치 어택하거나 아니면 프론트러닝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는 인프라가 어플리케이션이 벌어가야 될 돈을 다 가져갔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프라들의 도움 없이도
중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자신들의 고객에서 발생되는 거래들을 그 앱 안에 있는 인프라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롤업이라는 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민풀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레이어 1, 레이어 2 같은 인프라한테 자신들의 어떤 수익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익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소보린 이제 롤앱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피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이 거래를 일으켰을 때 거기서 피를 또 가져갑니다. 더 나아가서 인프라들이 고객들의 자금을 샌드위치 하거나 프론트 러닝 하면서 이제 벌어들였던 이 MEB 피를 이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인프라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플리케이션들은 점점 늘어나는 사실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의 우위도 사실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인터넷 시장 자체가 발전됐을 때도 인터넷 시장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지금은 이제 메타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소셜 플랫폼들이 이제 출현하고,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던 것도 뭐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2024년부터는 사실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현금 창출이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에 투자할 때 대부분 코인 못 투자해 라고 하면 비트코인 사야 돼요, 이더리움 사야 돼요, 솔라나 사세요, 뭐 수이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서 잘 나가는 것들, 즉 현금 창출이 능력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볼 때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면에 이제 보시는 이제 탑5 디파이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베라고 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 이제 랜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랜딩 프로토콜이 뭐냐면 이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갈 수 있는데, 그 빌려줄 때 이제 사용하는 대출 프로토콜이 이제 아베입니다. 근데 아베가 최근에 굉장히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시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에 어떤 회사 투자하듯이 너네 디파이 프로토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너는 창출하고 있니? 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어도 한 몇천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순수익을 얻어가는 사실 대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이 봤을 때도 아베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아베 같은 경우는 이 피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피 스위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상장된 기업이 여러분들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배당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자체를 홀더들, 그러니까 토큰 홀더들한테 나눠주거나 혹은 토큰을 바이백해서 소각하는 형식으로 가치를 돌려주는 것을 이제 피 스위치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아베 같은 경우는 이런 피 스위치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도 아베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파이가 커진다고 하면은 대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도 늘어난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면 이 아베는 어쨌든 간에 이제 토큰 홀더들한테 수익에 대한 환원을 해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아베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토큰 가격도 오른 거죠. 뭐 아이겐 레이어도 그렇고 뭐 라이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메이커다오, 즉 스카이 프로토콜도 전부 다 이런 어떤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코인이고, 이 매집한 이유는 결국 수수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했고, 그것이 자신들한테 다시 수익 환원될 거라는 기대감과 또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로젝트들 자체는 사실 시총이 굉장히 커요. 아베 같은 경우는 한 하루 하면은 거의 5조에서 6조 원 정도 되고요. 뭐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경우도 한 하루 하면은 1조 원에서 2조 정도 사이가 됩니다. 사실 이 되게 작은 프로젝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주 환원이 잘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높은 밸류를 받는 건 이해하나 우리가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코인을 사면 그래도 2배 이상 10배는 먹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과제는 뭐냐면 아직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은 수익을 잘 버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한번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보실 때 이런 점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시총 작은 거 요즘 너가 좀 잘 보고 있는 거 뭐 없니?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메이플 파이낸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메이플을 한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해서 몇 주 전부터 저는 코인을 좀 샀었고, 개인적으로 한 20%에서 30% 이 사이의 수익을 사실 올렸습니다. 근데 이 메이플 파이낸스가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시간을 두고 사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이플 파이낸스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메이플 파이낸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FTX가 파산하고 테라 루나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이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이 메이플 파이낸스는 사실 과담보 대출로 이 코인 회사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즉 신용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신용대출을 하면서 사실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였거든요. 사람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유치해 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다른 코인 회사들한테 빌려준 거죠. 대표적으로 FTX의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했던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2022년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메이플 파이낸스에서 사실 출시했던 상품들이 다 전부 디폴트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극혐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가 2022년도 11월달 오후 3시에 쓴 글입니다. 메이플 파이낸스가 혁신적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구구절절절 이거를 적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모 리서치 회사가 홍보 목적으로 메이플 파이낸스를 엄청나게 이제 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이플 파이낸스의 큰 문제점은 결국 과담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기존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과담보 대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 담보력이 부실을 해도 NPL이라고 하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동성을 사실 공급하거나 혹은 유동성을 회수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일부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실 메이플 파이낸스는 과담보 대출, 담보가 100이라고 하면 150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프로젝트다라고 제가 비판했던 기억도 있는데, 2025년도 이제 초부터 메이플 파이낸스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우리 과담보대출 PTSD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 우리 담보대출만 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커갈 거다. 그래서 이제 LTV 기준 약 70%만 고객들한테 그 담보부 대출을 이제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의 수익을 메이플 코인인 이 실업 코인 홀더들한테 다시 수익 환원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바닥을 기던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코인이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들,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이제 상품들을 살펴보면요, 총 3가지 상품이 있는데 우리는 2가지 상품만 좀 알아도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시면 메이플 파이낸스가 기업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이 굉장히 이제 상위 시총을 가진 코인을 담보로 잡고서 LTV 70%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치 자체가 100이라고 하면 70 정도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출할 대가로 그들한테 이자 수익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의 1.5%에서 2% 정도는 메이플 파이낸스가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홀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홀더들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맡기면 그것을 자신들이 자산 운용해서 거기서 일들을 창출해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하나의 온체인 자산 운용사로 탈바꿈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듄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이제 플랫폼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최근 여기 2021년도는 사실 그 TBL이 없었어요. 예치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이제 말부터 이 친구들이 리브랜딩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들의 어떤 파일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운영하게 됐고, 이 운영하는 자금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여기 자신들이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메이플 파이낸스가 이 수취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기업 고객들한테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담보를 이제 바꿔서 뭐 비트코인을 받던 뭐 이더리움을 받던 어쨌든 간에 담보 기준으로 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메이플 파이낸스를 이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론을 실질적으로 대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BL 즉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금은 한 3조 원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론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예치된 자금은 사실 담보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론을 해준 것의 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담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론 해주는 론북에서 사실 이 대출 어떤 장부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장부의 크기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가 사실 밸류에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이 대출 장부를 살펴보면은 한화로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대출 장부가 존재를 합니다. 1조 5천억을 다른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한 것에 화면에 보시는 대로 1.5%에서 2% 정도의 수익을 사실 메이플 파이낸스가 이제 수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메이플 파이낸스는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메이플 파이낸스는 사실 과담보 대출에서 이제 담보부 대출로 사업 모델을 전환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사실 실업 USDC라고 하는 새로운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USDC를 이제 담보로 만든 사실 실업 USDC고요. 이 실업 USDC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받아가는 이자를 자동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자체는 이제 최근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실업 USDC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세가 전달 대비해서 이제 58% 이제 증가를 했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참여가 38% 늘었고 비트코인 상품이 기존보다 6% 상승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USDC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행이 잘 되는 모습이고,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의 이제 AUM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금들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거의 한 2달 동안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코인 자체가 이제 실업이거든요. 이 실업 자체가 한 2배 이상 코인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실업 어떤 토큰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메이플 파이낸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실업 USDC, 여러분들이 USDC를 예치하면은 이 실업 USD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 USDC를 이제 몰포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 이제 가져가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일들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활용하면은 뭐 단순 8% 이자가 아니라 10% 넘는 이자도 여러분들이 수취할 수 있는 디파이 상품도 이렇게 이어졌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그러면 메이플 파이낸스는 얼마나 많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나 화면과 같습니다. 돈을 못 보던 2024년도에 갑자기 2025년도 되니까 단위가 좀 바뀌게 됐죠.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 한 달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3분기마다 벌어가는 이제 수익 자체가 한화로 하면은 한 60억에서 70억 원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1년에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사이에 사실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떼가는 사실 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대비 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뭐 한 150억 정도 벌어가는 이런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냐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크립토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고 이제 벤처 시장이다 보니까 적어도 멀티플 30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 친구들의 가치 자체가 이제 꽤나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코인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이 코인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메이플 파이낸스 자체가 이 비트코인 상품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코인 상품은 이제 코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레이어 2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디파이 돌려가지고 일드를 창출하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 이제 일드가 한 5% 정도 됩니다. 코어 네트워크의 이제 거버넌스 코인을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꾸고 그 바꾼 거를 비트코인 예치자들한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좀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가 이제 20% 이제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화면과 같이 전통 금융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사인 이 캔터라고 하는 이 투자사가 메이플 파이낸스한테 2조 원 넘는 자금의 신용을 열어줬어요. 그 말은 즉슨 누군가 고래가 비트코인 1000개 맡겼다니까 LTV 70%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빌려줘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메이플 파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 대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터라고 하는 이제 전통 금융 기관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칸터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플 파이낸스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제 된 거죠. 이제 큰 고객들, 고래 고객들도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가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 구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그것 때문에 거의 뭐 하루 만에 20%가 급등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꿈과 희망으로만 밸류에이션이 매겨지는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냐, 더 나아가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트릭스, 즉 주요 지표들이 있느냐, 그 주요 지표 중에서도 수익 관련된 지표들이 우상향하고 있는지가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보는 지표이고 그 다음에 리퀴드 펀드들이 판단하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알트코인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투자하지 말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코인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도 결국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셋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